밤 9시가 넘은 시간,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섰다. 그런데 거실에는 내가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엔 그녀의 부모님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사진이 담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 결혼 10년 차, 아이까지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는 점점 변해갔다. 힘들다, 약속이 있다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피했고 어느새 집은 말없는 공간이 되었고 식탁엔 대화 대신 침묵만 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의 이중생활, 거짓말, 그리고 눈을 맞추지 않으려는 그 시선까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순간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뱉은 단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 고발이 아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책임이란 무엇인지 되묻는 이야기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에 얼마나 많은 침묵과 인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묵직하게 던진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그날 밤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이야기의 진짜 전개가 시작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북한산의 능선을 따라 걷는 길, 지우는 내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걷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땀을 닦고는 말했다. 엄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나는 아들과 함께 등산을 자주 다녔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서진은 단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등산은 힘들기만 해. 난 약속이 있어. 처음엔 정말 바쁜 줄 알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그녀의 달라진 행동을 하나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외출 전 거울 앞에서 머뭇거리는 시간, 평소보다 공들여 고른 옷차림, 익숙지 않은 향수 냄새,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눈빛. 그녀는 이미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 지난달 강남의 대형 쇼핑몰에서 만난 남자 성민. 그와 토요일마다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나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컸다. 아내가 아닌 척 웃고 가족을 속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모른 척 견디는 날들이 계속됐다. 어느 순간부터 서진은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배달 음식, 밀린 빨래, 쓰레기통의 악취. 우리 집은 점점 가정이 아닌 공간이 되어갔다. 하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하지만 그녀는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녀의 눈엔 피로가 아닌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지우의 숙제, 학교 이야기, 식사 시간조차. 그녀에겐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더 이상 서로의 삶에 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며칠 고민하다가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서초에 새로 생긴 쇼핑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함께 다녀오자는 제안을 꺼냈다. 지우도 영화관이 있다며 설레는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잠깐이나마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짧게 혀를 찼다. 토요일엔 친구와 약속이 있다는 말뿐이었다. 내가 그 친구가 누구냐고 물었을 땐 옛날 동창이라며 피곤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서 의심이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 그녀는 이른 시간부터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나는 말없이 지우와 함께 도서관에 들렀다가 조용히 저녁을 먹고 일찍 귀가했다. 내 마음속엔 불안과 분노가 뒤엉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밤 9시가 넘자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는 낯설지 않은 향수 냄새와 함께 들어섰고 얼굴에는 무언가에 취한 듯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 내가 앉아 있는 걸 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소파 맞은편엔 그녀의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굳게 담은 입술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냉정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차갑고 단호했다. 왔냐?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그녀는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그 말에 대답 대신 어머니가 짧게 말했다. 앉아.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그 순간 아버님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올려놨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강남의 호텔 앞에서, 차 안에서, 공원에서 성민과 함께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수없이 들여다봤고 결국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서진은 사진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외쳤다. 아니에요. 이건 합성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다. 아버님은 담담하게 말했다. 증거는 더 있어. 6월 15일 블루라이트 호텔에 들어갔다가 오후 5시 반에 나왔지. 그날 나랑 지우는 집에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도 사진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7월 3일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외출을 거절한 날. 그날 넌 남산 근처에서 손잡고 산책하고 있었더라. 사진은 날짜, 시간, 위치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서진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냥 나 너무 외로웠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늘 지우와 등산만 가고 난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순간 아버님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차가운 눈빛 속에서 억눌린 분노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사랑받고 싶었다고?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조용히 말했다. 외로웠다? 그 다음 순간 어머니는 손을 들어 서진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아내는 당황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다.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도훈 씨가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 지우는 얼마나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했는지 너 정말 몰라?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님은 천천히 내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사진 한 장 한 장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이게 사랑받고 싶었다는 결과냐? 이게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냐? 그 말에 서진은 입술을 달싹이며 눈을 감았다. 사진 속 자신의 웃는 얼굴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은 그 어떤 말보다 공허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남자랑 보낼 시간은 있으면서 지우와 보낼 시간은 없었단 거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건 당신은 항상 산만 가잖아. 난 그런 거 싫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진 않잖아.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그렇게 이상한 생각이야? 서진은 날카롭게 되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다 끝났다는 예감이 가슴을 눌렀다. 나는 아직도 뭔가 항변하고 싶었다.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내 입장을 어떻게든 변명하고 싶었다. 그 순간 도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진아, 내가 마지막으로 등산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 나는 당황했다. 그런 건 기억날 리 없었다. 글쎄 지난주, 아니면 그 전주? 도훈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3개월 전이야.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개월 전부터 나는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 등산도 그만두고 내가 관심 가질 만한 장소들만 일부러 골랐지. 그 말에 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수족관, 미술관, 영화관, 쇼핑몰 다 도훈이한테 들었다. 내가 예전에 좋다고 했던 곳들이잖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런 제안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산 이야기만 했잖아. 지우랑 이야기할 때만 그랬어. 너한테는 한 번도 산에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잖아. 도훈은 고개를 떨군 채 슬프게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진아,
너 요즘 성민이랑 연락하는 데만 정신 팔려서 가족 얘기할 땐 제대로 들은 적도 없잖니. 도훈의 목소리는 점점 고통에 잠겨갔다. 내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길래 결국 탐정까지 썼어. 탐정?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믿고 싶었어. 하지만 내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지. 그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A사 서류 뭉치였다. 6월부터 외출이 급격히 늘었고 그 사이 내가 가족 모임을 몸이 안 좋다, 약속이 있다며 총 12번이나 거절했어. 도훈의 말이 거시에 묵직하게 울렸다. 내일 변호사와 상담할 거야. 그때까지 내가 한 일을 잘 돌아봐. 나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현실이 두려웠다. 잠깐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나는 도훈의 팔에 매달렸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발 이혼만은. 도훈은 조용히 내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나를 향한 감정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진아, 나는 이제 너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이 사진들을 본 순간 남아있던 마음도 다 사라졌어. 우린 끝이야. 안 돼, 그건 너무해. 나는 울부짖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 번의 실수였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훈은 내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한 번? 서진아, 너는 몇 달 동안 나랑 아들을 속여왔어. 그게 실수야? 그 말에 아버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 인정해. 더 이상 추한 짓 그만해라. 아버지까지. 왜 딸 편은 안 들어주고 도훈 씨 편만 들어요? 나는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는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서진아, 우리는 잘못한 사람의 편은 들어줄 수 없어. 딸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야. 아버님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훈은 말없이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정우 법률사무소에서 하자. 그는 나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기다려. 나는 그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아버님이 내 팔을 꽉 잡고 막았다. 그만해라. 더 이상 수치스럽게 굴지 마. 현관에서 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짐 챙겨. 당분간은 외갓집에서 지내자. 지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은 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주까지 여기서 반성해라. 외출 금지다. 어머니도 덧붙였다.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마. 네, 꼴 보기도 지친다. 뭐야, 감옥이라도 된 거야? 나는 반항적으로 외쳤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감옥?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보다도 가벼운 거다. 어머니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밥만 챙겨놓고 간다. 더는 같은 공간에서 숨 쉬기도 싫으니까. 그들은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 조용해진 거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남편도, 아들도, 부모님마저. 모두가 나를 버렸다. 분노와 외로움이 가슴을 죄었다. 다들 너무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성민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위로해줄 유일한 사람일 거라 믿었다. 성민 씨, 큰일 났어. 나는 흐느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다. 사진까지 찍혔고 다음 주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대. 나 어떻게 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초조함에 귀를 기울이던 서진은 마침내 들려온 성민의 말에 몸이 굳어졌다. 전과는 전혀 다른 낯설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들켰으니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진은 얼어붙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은, 그가 해줬던 말들은 다 거짓이었냐고. 그러나 성민은 가볍게 웃으며 그저 놀다 헤어질 사이라고 말하며 모든 걸 부정했다. 서진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진심 따위는 없었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남겨진 서진은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더는 연결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뒤 정해진 날이 찾아왔다. 그동안 그녀는 성민에게 무수히 연락했지만 모든 시도는 착신차단으로 돌아왔다. 마음은 점점 절망에 잠식되었고
발걸음은 법률사무소로 향하면서도 무거웠다. 정우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도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냉정한 인상을 가진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마주한 자리에는 부모님도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엔 따뜻함이라고는 없었다. 정 변호사는 그녀에게 자리를 안내했고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날 밤 본 사진들이 다시 펼쳐져 있었고 두터운 서류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사진 속 인물이 그녀 본인인지 확인을 요청했고 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부정할 수 있는 여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어진 질문은 외도 상대인 이성민과의 관계에 대한 경위였다. 서진은 가능한 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말을 골랐고 눈물까지 곁들여가며 자신도 속았다고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준비된 듯 차분히 서류를 넘기며 그녀가 성민과 연락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도우는 그녀가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날 밤의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재생하자 방 안에는 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일이 들통났고 사진까지 찍혔다며 성민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성민의 냉담한 반응도 생생히 담겨 있었다. 통화를 모두 들은 후 변호사는 그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 또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더불어 도우는 성민의 가족에게도 이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성민은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본가로 도망쳤고 그가 말했던 직업은 전부 거짓이었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이직을 반복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다. 성민의 부모가 위자료 4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였다. 원래는 분할을 원했지만 도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일시불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진은 충격과 굴욕 속에 말문을 잃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변호사의 설명은 그저 차가운 현실로 다가올 뿐이었다. 성민의 부모는 아들의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자식이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행위에 대해 평생 잊지 않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변호사는 성민이 현재 휴대폰도 압수당한 채 외출을 제한받고 있으며 4천만 원의 위자료를 부모가 대신 지급하고 그 이후엔 철저한 감시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은 갑작스러운 현실에 어지럼증을 느꼈다. 자신만이 아니었다. 성민 역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성민의 부모가 전한 편지를 꺼내 보였다. 그 안에는 가정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서진 또한 혼인관계에 있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 내용을 듣자 서진은 더욱 깊은 수치감에 머리를 감쌌다. 성민의 부모에게조차 비난을 받고 있었다. 이어 도훈이 무거운 얼굴로 덧붙였다. 처음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성민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큰 금액을 준비할 수 없다며 분할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아예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심지어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서진에게 유혹당했을 뿐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고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성민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 며칠 전 성민과 그의 부모가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상황이 급변했다. 성민의 아버지는 아들의 계속된 변명을 듣다 결국 분노를 터뜨렸고 도훈과 변호사가 말리기 전까지 몇 차례 주먹을 날렸다. 건설업에 종사하며 오랜 현장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손은 한두 번의 타격만으로도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서진은 몸이 저절로 떨려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성민은 아버지로부터 더 심한 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사무소에선 사람들 앞이라 자제했지만 집에서는 제지할 리가 없었다는 말과 함께 성민 본인에게서 직접 그 사실이 전해졌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고 아버지는 다시는 여자를 속이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다는 것이다. 현재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편의점이나 공사장 같은 곳에서 얼굴을 부은 채 일하고 있다는 목격담도 들려왔다. 도우는 그것이 성민일 가능성이 높다며
아버지의 철저한 감시하에 밤낮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 덧붙였다. 그 말을 들은 서진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건 명백한 폭력이라고. 성민을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에게까지 겁을 주려는 것이냐고 소리쳤다. 정 변호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 성민 씨가 처한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서진은 억울한 마음에 책상을 내려치며 말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너무 저급하다며 그런 수법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려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감정 하나 섞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다. 누구도 서진 씨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사안의 책임을 회피하면 어떤 일이 뒤따를 수 있는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진, 아무도 널 협박하지 않았어. 단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전개가 달라질 뿐이야. 정 변호사도 덧붙였다. 성민 씨는 현재 매우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그의 가족이 내린 결정이었죠.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럼 제 가족은 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변호사와 도우는 짧은 눈빛을 교환한 후 조용히 말했다. 그건 서진 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히 대응하신다면 저희도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처럼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도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우리도 성민이 아버지와 같은 대응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 그 말에 서진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마치 성민의 참담한 현실이 자신의 미래가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잠시 후 정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제 서진 씨의 위자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다. 정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서를 펼쳐 보이며 조용히 말했다. 서진 씨에게 청구되는 위자료는 4천만 원입니다. 일시불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순간 서진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4천만 원 그런 거금을 내가 어떻게. 또 양육권은 도훈 씨가 가져가며 양육비는 월 50만 원을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정 변호사의 말에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수입도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그때 아버지가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진, 내가 저지른 일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머니도 냉정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자료 4천만 원은 우리가 대신 낼 거야. 그 말에 서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매정했다. 1원도 빠짐없이 반드시 갚아.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엄연한 빚이야. 이윽고 부모는 고개 숙여 변호사와 나에게 깊이 사과했다. 딸이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돈은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고 변제하겠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서진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그토록 의지하던 부모의 손길마저 이제는 차가운 채권자의 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계약서와 펜을 내밀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더는 도훈 씨나 변호사님께 폐를 끼치지 마. 지금 이 순간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아버지도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단호히 말했다.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둬야 한다. 서진은 마침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그녀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도우는 단 한마디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조용히 일어섰다. 그럼 이만. 마지막 인사조차 없이 그는 조용히 사무소 문을 나섰고 서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서진, 나가자. 아버지의 말에 따라 셋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사무소를 나섰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도 단 한마디 말조차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무정하게 말했다. 짐 싸. 오늘 안으로 이 집을 나가야 해. 네. 그럼 전 다시 친정으로.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생각 없으니 포기해. 짐은 나중에 보내줄게.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챙겨. 그럼 어디로? 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모 댁이다. 그녀는 놀랐다.
이모는 다리를 다쳐 홀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거기서 이모를 돌봐. 동시에 밭일도 해야 해. 어머니는 덧붙였다. 도시에 두면 또 도망갈까봐 걱정돼서 그래. 이모 댁은 외딴 마을이라 관리하기에도 좋고 너도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건지 몸으로 느껴야 해. 아버지의 말은 한치의 여지도 없었다. 내가 벌어서 4천만 원 갚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모 집은 쉽지 않아. 단단히 각오해. 잠깐만요, 저 간병 같은 건 못하겠다는 말 지금 내 입에서 나와? 어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죗값이야. 입 다물고 따르기만 해. 결국 그녀는 말없이 방으로 향해 떨리는 손으로 최소한의 짐을 챙겼다. 낡은 가방에 옷과 세면도구를 구겨 넣는 동안 이 집에서 웃고 울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갔다. 늦은 오후 아버지의 차로 시골 마을의 이모 집에 도착했다. 이모는 휠체어에 앉아 냉랭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야긴 들었어. 방은 2층 끝방이야. 집 놔두고 바로 저녁 준비해. 아버지는 말없이 가방을 넘기고 차에 올라 떠났다. 낯선 집, 낯선 공기, 낯선 냄새. 모든 게 낯설고 차가웠다. 방은 좁고 오래된 다다미의 눅눅한 냄새가 가득했고 창밖엔 논밭과 산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휴대전화의 신호도 약했고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조용히 이불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과거를 되짚었다. 남편은 그녀가 싫어하는 등산을 포기하고 전시회나 쇼핑, 수족관 같은 데로 함께 가자고 몇 번이나 제안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다른 남자와의 약속을 이유로 모든 걸 거절했었다.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 바뀌려 했었는지 지금에 와서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이모 댁에서의 고된 삶. 매일 새벽 5시 기상, 물주기, 아침 식사 준비, 이력 보조, 농사일, 빨래, 청소, 식사 준비, 그리고 취침까지.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었다. 거칠어진 손, 푸석한 얼굴.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 몇 해는 면회라도 하고 싶었지만 지우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고 도훈 역시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사이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한 달에 한 번 양육비 송금 보고를 하는 부모님과의 연락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 주 일요일 우리가 너희 집에 갈게. 왜요? 지우가 쓴 편지를 맡았어. 그 말을 듣자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아들, 지우. 벌써 고등학생이 된 그 아이가 보낸 편지였다. 일요일. 부모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이모 댁을 찾았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밀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엄마에게 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야. 엄마가 없어진 지 벌써 10년이 됐어. 그동안 아빠가 나를 키워줬어. 야구 연습도 같이 해주고 시합엔 꼭 와줘. 할아버지, 할머니도 도시락을 싸서 경기장에 와줘. 이번 여름엔 나는 1학년이지만 고시엔에 나갔어.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응원하러 와줬어. 엄마는 솔직히 아직 용서하긴 어려워. 하지만 엄마가 올바르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지우.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정직하고 따뜻한 말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편지를 품에 안고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모든 말이 이미 안에서 다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진이라는 사람조차 아니었다. 단지 어느 이름 없는 죄인이자 어느 아이가 올바르게 살아줬으면 하고 바라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 말 한 줄뿐이었다. 엄마, 올바르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